깊은 산속 작은 암자에서 조용히 연불을 읽고 있던 혜원 스님. 그런데 갑자기 검은 정장을 입은 조폭 3명이 나타났습니다. 이 땅을 우리한테 파시죠. 스님을 위협하며 몸까지 만지려던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혜원 스님이 순식간에 3명을 모두 제압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조폭 두목이 직접 나타나 혜원 스님을 본 순간 그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수영이, 정말, 너냐? 저는 이제 회원입니다. 도대체 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군인 출신 스님이 깊은 산속에 숨어 살고 있을까요? 그리고 조폭 두목은 왜 30년 전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을까요? 지금부터 믿기 힘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북도 깊은 산속 작은 암자에서 살고 있는 회원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조용한 산사에서 연불을 읽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사실 제게는 말하기 힘든 과거가 있습니다. 한때는 군복을 입고 나라를 지키는 일을 했었고 누구보다 야망이 컸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저질렀던 큰 실수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조용히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 평화로운 일상을 뒤흔드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30년 전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이 산속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과 다시 만나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해요. 충청북도 깊은 산골의 작은 암자에서 혜원 스님은 조용히 염주를 굴리며 독경을 하고 있었어요.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단정하고 의연한 모습이었죠. 회색 승복을 입은 그녀의 얼굴에서는 깊은 수행자의 품격이 느껴졌어요. 가을 햇살이 법당 안으로 스며들면서 혜원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췄어요. 그녀의 입에서는 낮은 연불 소리가 흘러나왔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듯한 목소리였어요. 10년째 이어지는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새벽 예불, 청소, 독경, 텃밭 가꾸기. 혜원은 이런 단조로운 하루하루가 좋았어요. 아니, 좋다기보다는 필요했다고 해야 맞을까요? 갑자기 암자 입구에서 거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혜원의 손이 멈췄어요. 염주가 바닥에 떨어지는 작은 소리가 고요한 법당에 울려 퍼졌죠. 그녀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3명이 마당으로 들어서고 있었어요. 선두에 선 45세의 최준석은 백사파 부두목이었죠. 목에는 백사 문신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의 뒤를 따르는 두 남자도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겼어요. 여기가 그 암자구나. 준석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거만함이 가득했죠. 혜원은 천천히 일어나 남자들을 바라봤어요. 순간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차분함을 유지했죠.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혜원이 합장하며 조용히 물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10년간의 수행이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어 놓았거든요. 저희 사장님이 이 땅을 사고 싶어 하시는데요. 준석이 담배를 입에 물며 말했어요. 그의 눈빛이 혜원을 훑어봤죠. 가격은 넉넉히 쳐드릴 테니까 저희한테 파시죠. 이곳은 팔 수 없습니다. 혜원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다른 곳을 알아보시지요. 준석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막상 거절당하니 기분이 나빴죠. 아,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준석이 담배에 불을 붙이며 싸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에는 사악함이 묻어 있었죠. 좋게 좋게 가고 싶었는데 먼저 이렇게 나오시니까 저희도 방법이 없네요. 그가 담배 연기를 혜원의 얼굴 쪽으로 뿜으며 말했어요. 혜원의 얼굴이 찌푸려졌죠. 말이 안 되는 여인을 이런 식으로 대하기는 싫은데 옆에 있던 덩치 큰 남자가 혜원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중얼거렸어요. 그의 시선이 끈적끈적했죠. 혜원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서며 말했어요. 왜 이러십니까? 왜 그러긴요? 우리가 뭘 어쨌다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준석이 양쪽 어깨를 으쓱하며 무심하게 웃었어요.
그 순간 다른 부하 한 명이 마당 한쪽에 놓인 화분을 발로 차버렸어요. 쾅! 화분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고요한 암자에 울려 퍼졌어요. 혜원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지만 여전히 참고 있었어요. 야, 조심 좀 하지. 죄송합니다. 저희 애가 실수했네요. 준석이 비웃듯 말했어요.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투였죠. 그런데 스님, 몇 살이세요? 덩치 큰 남자가 혜원을 빤히 바라보며 물었어요. 40대 정도 되신 건가? 아직 탱탱하시네. 스님치고는 몸매도 괜찮고. 혜원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어요. 참을 수 있는 선을 넘고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 기분 나빠하지 마요. 칭찬이에요, 칭찬. 준석이 웃으며 말했어요. 혼자 살기 외롭지 않아요? 우리가 가끔 놀러 와도 되겠네. 그만 말하십시오. 혜원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죠. 왜요? 스님도 여자인데 외로울 수 있잖아요. 세 번째 남자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밤에 무서우면 우리한테 연락하세요. 언제든 달려갈게요. 그만하십시오. 혜원이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어요. 그녀의 안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죠. 스님이 너무 예민하시네. 외로운 사람들끼리 좀 친하게 지내면 좋잖아. 덩치 큰 남자가 혜원의 팔을 만지려고 손을 뻗었어요. 손대지 마십시오. 혜원이 그의 손을 피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남자는 포기하지 않았죠. 아, 왜 그래요? 그냥 인사하는 건데. 덩치 큰 남자가 또다시 다가가서 혜원의 팔을 잡았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혜원의 눈에서 차갑고 날카로운 빛이 번뜩였어요. 오랜 수행으로 억눌러왔던 무언가가 폭발했죠.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건드리지 말라고 했죠. 혜원이 처음으로 단호한 목소리를 냈어요. 아, 좋으면서 겁나 튕기네. 준석이 비웃으며 혜원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갑자기 그녀의 어깨를 밀쳤죠. 혜원이 뒤로 비틀거렸지만 균형을 잡았어요. 가만히 좀 있어봐. 잘해줄게. 덩치 큰 남자가 혜원의 얼굴을 만지려고 손을 뻗었어요. 그 순간 혜원의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였어요. 번개같이 빨랐어요. 손날로 남자의 목젖을 정확히 가격했죠. 남자가 숨이 막혀 두 손으로 목을 감싸며 앞으로 구부러졌어요. 혜원은 바로 이어 무릎을 들어 올려 그의 얼굴을 가격했어요. 남자가 뒤로 밀려나며 땅에 쓰러졌죠. 뭐야? 준석이 놀라며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냈어요. 칼을 들고 혜원을 찌르려고 팔을 뻗었죠. 하지만 혜원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칼 든 그의 오른손을 왼손으로 잡아 위로 들어 올렸어요. 동시에 오른손으로 그의 손목 안쪽 혈자리를 강하게 눌렀죠. 남자의 손에서 힘이 빠지며 칼이 땅에 떨어졌어요. 혜원은 그 상태에서 오른발로 그의 왼쪽 무릎 뒤를 가격했어요. 남자가 무릎을 꿇으며 땅에 엎어졌죠. 세 번째 남자가 촛대를 든 채로 혜원의 뒤통수를 내려쳤어요. 하지만 혜원이 뒤돌아서며 왼팔로 그의 공격을 막아냈어요. 그리고 즉시 그의 손목을 잡았어요. 한 바퀴 돌리며 그의 팔을 등 뒤로 비틀어 올렸죠. 남자가 아픈 비명을 지르며 촛대를 떨어뜨렸어요. 혜원은 그 남자의 팔을 잡은 채로 몸을 돌려 자신의 앞쪽으로 던졌어요. 남자가 마당 한쪽으로 굴러가며 신음했죠. 잠시 후 세 명의 조폭이 모두 마당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어요. 전체 과정이 채 2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혜원을 바라봤어요. 저게 대체 뭐야? 준석이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한 채 중얼거렸어요. 혜원은 자신이 방금 한 일을 깨닫고 두 손을 바라봤어요. 20년 전 특수부대에서 익힌 격투술이 몸에 완전히 배어 있었고 그간의 수행으로 더욱 정교해져 있었어요. 누구도 다치게 하지 않겠다는 그간의 다짐이 깨진 것에 깊은 괴로움을 느꼈어요. 아니, 이러면 안 되는데. 혜원이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마음이 움츠러들었죠.
폭력을 거부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려 했던 수행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 같았어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혜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세 남자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또 오면 가만히 두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고와 함께 깊은 자책감이 담겨 있었어요. 세 명의 조폭들이 겁에 질려 서로를 부축하며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준석은 여전히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덩치 큰 남자는 코피를 흘리고 있었죠. 다음엔 안 봐준다. 그들이 허세를 부리며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세 명이 서로를 의지하며 암자 밖으로 도망쳤어요. 그들의 발걸음이 멀어질 때까지 혜원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다시 한번 암자 입구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번에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소리였어요. 혜원은 마당을 쓸고 있던 빗자루를 세워두고 고개를 들었어요. 가슴이 다시 쿵 하고 내려앉았죠. 검은 세단 세대가 좁은 산길을 헤치고 올라와 암자 앞에 멈췄어요. 차문이 열리고 말끔한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하나둘 내렸어요. 마지막으로 뒷좌석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내렸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그 남자는 50대 중반으로 보였어요. 머리를 뒤로 넘긴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고 눈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죠. 형님, 저기 있습니다. 앞서 왔던 세 명 중 준석이 그 남자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이런 아줌마 하나 처리 못해서 나까지 나서게 만들어. 그 남자가 부하들을 노려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바닥에서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위압감이 배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형님. 부하들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그 남자는 부하들을 돌아보며 손짓했어요. 준석만 따라오고 나머지는 차에서 대기해. 그는 부두목 준석만 데리고 암자 마당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혜원은 빗자루를 손에 든 채 그들을 바라봤어요. 그 남자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혜원의 눈에는 묘한 감정이 스쳐갔어요. 그 남자가 혜원으로부터 세 걸음 떨어진 곳에서 멈춰섰어요. 그리고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죠. 순간 그 남자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어요. 그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입이 살짝 벌어졌어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온몸이 굳어갔죠. 수영이. 그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 목소리에는 30년 전 젊은 청년의 애절함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혜원 역시 빗자루를 놓치며 뒤로 반걸음 물러섰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여 나타났죠. 정말 너냐? 그 남자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다시 물었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 했어요. 암자 마당에는 바람소리만이 조용히 스쳐갔고 멀리서 새 한 마리가 울어댔어요. 그 남자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오래된 그리움이 떠올랐어요. 혜원은 여전히 말을 잇지 못한 채 그저 그 남자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민호가 옆에 있던 준석에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모두 돌아가라. 내가 처리하고 돌아갈 테니. 준석은 둘 사이에 뭔가 이상한 기류를 감지했지만 두목의 명령에 따라 다시 차로 돌아갔어요. 검은 세단 두 대가 천천히 산길을 내려가며 사라졌고 암자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어요. 민호와 혜원 두 사람만이 마당에 남아 있었어요. 민호는 여전히 혜원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혜원은 떨어뜨린 빗자루를 주우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정말 한수영이 맞지? 민호가 조심스럽게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죠. 혜원은 빗자루를 꽉 쥔 채 고개를 들어 민호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혜원입니다. 혜원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혜원, 그게 무슨... 민호가 말을 잇지 못하고 머리를 흔들었어요. 왜 여기에 있어?
왜 스님이 되었어? 민호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그의 눈에는 혼란과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죠. 혜원은 대답하지 않고 빗자루를 한쪽에 세워두었어요. 그리고 민호로부터 한 걸음 더 떨어져 섰어요. 당신은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군요. 혜원이 민호의 차림새를 훑어보며 말했어요. 값비싼 양복과 목에 걸린 굵은 금목걸이, 그리고 손등에 희미하게 보이는 문신까지. 모든 것이 30년 전 그가 숨겼던 정체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민호가 자신의 차림새를 내려다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래, 맞아. 민호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수영아. 아니, 혜원. 민호가 혜원의 본명을 부르려 했지만 어색해서 멈췄어요. 그냥 수영이라고 부르고 싶어? 너는 나에게 여전히 수영이야. 혜원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그 이름은 이미 버렸습니다. 저는 혜원입니다. 혜원이 더욱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호가 한숨을 깊게 쉬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넌 군인이었잖아. 그것도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고 들었는데. 민호가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어요. 혜원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깊은 상처와 아픔이 스쳐갔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사람입니다. 혜원이 시선을 돌리며 말했어요. 다른 사람이라니. 수영아,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넌 내가 알던 그 수영이야. 민호가 목소리에 애절함을 담아 말했어요. 혜원이 민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빛이 돌았어요. 그럼 당신은요? 30년 전 거짓말을 했던 그 사람과 똑같나요? 혜원의 말에 민호가 움찔했어요. 30년 전의 기억이 그의 마음을 찔렀죠. 두 사람 사이에는 30년이라는 긴 세월과 각자가 짊어진 무거운 상처들이 가로놓여 있었어요. 민호는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기를 반복했고 혜원은 고개를 돌려 멀리 산을 바라봤어요. 기억나?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카페. 민호가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내가 군복을 입고 있었는데 너무 멋있어 보여서 한참 바라봤어. 혜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여전히 침묵을 지켰어요. 그때 넌 24살이었고 나는 26살이었지. 너는 새로 임관한 소위였고 나는. 민호가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어요. 혜원이 민호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30년 전의 실망감과 배신감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당신은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했었죠. 혜원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거짓말이었어. 나는 이미 조직에 발을 담그고 있었는데 너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 왜요? 혜원이 단호하게 물었어요. 왜 거짓말을 했던 거죠? 민호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무서웠어. 내가 떠날까봐. 민호가 혜원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넌 너무 깨끗하고 올바랐어. 군인으로서의 신념도 확고했고, 그런 내가 내 정체를 알면 떠나갈 걸 알았거든. 혜원은 민호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그래서 6개월이나 속인 건가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호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나도 그만두려고 했어. 너와 만나면서 다른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 하지만 그러지 않았죠. 혜원이 민호의 말을 끊었어요. 그리고 제가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도 끝까지 변명만 했죠.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혜원의 눈에 잠시 흔들림이 지나갔지만 곧 다시 차분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 후로 다시는 누구도 믿지 않기로 했고 오직 일에만 매달렸어요. 혜원이 단조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호가 혜원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와 죄책감이 가득했죠. 수영아, 이제 그만 가세요. 혜원이 민호의 말을 끊으며 돌아섰어요. 저는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았어요. 과거도, 미련도, 그리고 그때의 저도. 혜원이 법당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어요. 민호가 잠시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혜원을 따라 법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법당 안은 조용했고
은은한 향냄새가 퍼져 있었어요. 혜원은 불상 앞에 앉아 등을 돌리고 있었죠. 수영아, 잠깐만. 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민호가 조심스럽게 혜원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왜 하필 스님이 되었어? 내가 꿈꿨던 건 이런 게 아니었잖아. 혜원이 천천히 민호를 돌아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30년간 쌓인 깊은 상처와 아픔이 담겨 있었어요. 혜원이 깊은 한숨을 쉬며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사실 많은 일이 있었어요. 혜원이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30년 전 24세의 수영소희는 부대 숙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호와 헤어진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죠. 그때 수영에게는 5살 난 딸이 있었어요. 어린 나이에 미혼모가 되어 혼자 아이를 키우며 군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죠. 민호와의 만남은 그녀에게 새로운 희망이었어요. 난 괜찮아. 먼저 가. 수영이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대답했어요. 또 안 먹을 거야? 그 남자 때문에 이러는 거지? 동기 소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헤어진 거 잘한 거야. 군인이 그런 사람이랑 사귈 수는 없잖아. 수영이 벌떡 일어나 동기를 노려봤어요. 하지만 말은 맞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다시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은 안 할 거야. 수영이 거울 속 자신에게 중얼거렸어요. 그날부터 수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연애에는 관심을 끊고 오직 군인으로서의 임무에만 매달렸죠. 딸을 위해서라도 성공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새벽 체력 단련도 가장 먼저 나갔고 전술 공부도 가장 늦게까지 했어요. 박소희, 너무 무리하지 마. 훈련 중 선임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전 괜찮습니다. 수영이 땀을 닦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몇 달 후 수영은 동기들 중 최우수 성적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성취감보다는 공허함이 더 컸어요. 3년 후 27살이 된 수영대위는 포병대대로 전속 명령을 받았어요. 새로 부임한 첫날 이재현 중령을 만났죠. 전임 부대에서 소문이 자자하던데 모범 장교라고. 재현 중령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커피 뭘로 줄까? 재현 중령이 친근하게 말했어요. 감사하지만 괜찮습니다. 수영이 딱딱하게 앉으며 대답했어요. 재현 중령은 수영의 경직된 모습을 보며 잠시 그녀를 관찰했어요. 정대위, 뭘 그렇게 긴장해? 긴장 풀어. 재현 중령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재현 중령은 수영의 특별함을 더욱 느끼게 되었어요. 그녀는 맡은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했고 부하들을 이끄는 리더십도 뛰어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 자신을 몰아붙이는 모습도 눈에 띄었죠. 너무 자신을 몰아붙이지 마. 군인도 사람이야. 재현 중령이 아버지 같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수영이 딱딱하게 대답했어요. 최선과 무리는 다른 거야. 조금 여유를 가져도 돼. 재현 중령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수영의 눈에 잠시 흔들림이 지나갔지만 곧 다시 굳어졌어요. 저에게는 이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수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재현 중령은 수영의 말에서 깊은 상처를 느꼈어요. 이 후배가 무엇 때문에 이토록 자신을 몰아붙이는지 궁금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수영의 딸은 점점 커가면서 엄마의 부재를 힘들어했어요. 그녀는 성공을 위해 더욱 자신을 몰아붙였고 딸과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죠. 10년 후 40세가 된 수영소령은 이미 군내에서 주목받는 인물이 되어 있었어요. 여군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빠른 진급을 거듭하며 중령 진급을 눈앞에 두고 있었죠. 하지만 성공에 대한 욕망이 커질수록 그녀는 점점 더 냉정하고 완벽주의적으로 변해갔어요. 여군 최초 사단장이 되고 싶어요. 수영의 목소리에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12년 후 52세가 된 수영 소장은 마침내
여군 최초 사단장에 임명되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야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더 높은 진급을 위해서는 눈에 띄는 성과가 필요했어요. 수영은 DMZ질의 제거 작업을 다른 사단보다 3배 빠른 속도로 진행하겠다고 결정했어요. 현재 다른 사단들도 진행하고 있는 작업인데 속도가 느린 편입니다. 공병 참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얼마나 느린가요? 월 평균 1헥타르 정도 정리하고 있습니다. 수영의 눈이 번뜩였어요. 만약 우리가 3배 빠른 속도로 진행한다면? 그렇게 되면 다른 사단들보다 훨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지만 공병 참모가 말을 망설였어요. 하지만 뭔가요? 수영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뢰 제거는 신중하게 해야 하는 작업이라서 신중함과 효율성은 양립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획만 있으면 되죠. 수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참모들은 복도에서 걱정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어요. 사단장님이 너무 성급하신 것 같아. 지뢰 제거를 그렇게 서두르면 위험하다고. 하지만 수영의 결심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3개월 안에 다른 사단의 1년치 성과를 내면 분명 주목받을 거야. 수영이 지도에 빨간 펜으로 표시를 하며 중얼거렸어요. 그녀의 눈에는 오직 성과와 진급만이 보였어요. 다음 주 DMZ 현장에는 이른 새벽부터 공병들이 집결해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작업복의 깃을 스치고 지나갔죠. 공병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현장에는 이재현 중령의 딸인 이지은 소위도 참여하고 있었어요. 지은은 수영을 롤모델로 삼아 항상 의욕이 넘치고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는 소대장이었어요. 소대장님, 오늘 작업이 좀 빡셀 것 같습니다. 옆에 있던 김하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사단장님이 직접 지시하신 작전이니까 최선을 다해야지. 지은이 장비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며 말했어요. 그래도 무리한 것 같아요. 보통 하루에 10개씩 처리하던 걸 30개씩 하라니. 명령은 명령이야. 걱정하지 말고 조심히 하면 돼. 지은이 김하사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어요. 수영이 작업 현장으로 다가와 공병들을 둘러봤어요. 오늘 작업으로 우리 사단이 다른 사단들의 모범이 될 것입니다.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네, 사단장님. 공병들이 일제히 대답했어요. 지은이 수영에게 다가와 격려했어요. 사단장님, 일소대는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박소희, 아버지는 잘 지내시지? 수영이 잠시 개인적인 말을 건넸어요. 네, 잘 지내십니다. 아버지께서 사단장님 안부를 자주 물어보십니다. 지은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늘 작업이 끝나면 한번 인사드리러 가야겠네. 아버지께서 정말 좋아하실 겁니다. 지은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평소보다 3배나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작업에 공병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사단장의 직접 지시라는 압박감 때문에 아무도 속도를 늦추자고 말하지 못했어요. 오전 10시경 작업이 한창 진행될 때였어요. 소대장님, 여기 탐지기 반응이 이상합니다. 병사 한 명이 지은에게 말했어요. 잠깐만, 내가 확인해 볼게. 지은은 누구보다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항상 말했기에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탐지기를 들고 다가갔어요. 같은 시간 수영은 지휘소에서 작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현재 진행률이 계획보다 약간 느린 것 같은데요. 참모가 보고했어요. 좀 더 속도를 내도록 지시하십시오. 수영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사단장님, 하지만 계획대로 진행하라고 전달하세요. 수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현장에서는 지은이 의심스러운 지점을 더 자세히 조사하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더 신중하게 접근했겠지만 속도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서둘러 진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소대장, 빨리 진행해. 뒤쪽 팀들이 기다리고 있어. 뒤에서 중대장이 재촉했어요. 지은이 마지막 확인을 위해 한 발 더 다가서는 순간이었어요. 땅속에 묻혀있던 오래된 지뢰가 갑자기 폭발했어요.
굉음과 함께 흙먼지가 치솟았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누군가 절규하는 소리가 들렸죠. 수영이 지휘소에서 뛰어나와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폭발 지점 주변에는 흙먼지가 아직 가라앉지 않은 채 떠다니고 있었어요. 무슨 상황입니까? 수영이 현장 지휘관에게 물었어요. 박지은 소위와 병사 한 명이 폭발에 휘말렸습니다. 지휘관이 다급하게 보고했어요. 수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가슴 깊숙한 곳에서 차가운 것이 올라왔죠. 폭발 지점에서는 공병들이 잔해를 치우며 생존자를 찾고 있었어요. 잠시 후 한 공병이 무언가를 발견하고 소리쳤어요. 여기 있습니다. 수영이 달려가 보니 지은과 동료가 땅에 쓰러져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고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죠. 의무병, 빨리. 수영이 절규했어요. 의무병들이 달려와 응급처치를 시작했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어요. 의무병이 지은을 흔들며 불렀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수영이 지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녀의 얼굴은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남아 있었어요. 지은아, 지은아. 수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어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수영의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그녀는 지은의 군표를 집어들고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1시간 후 재현이 병원에 도착했어요. 지은아, 내 딸 어디 있어? 재현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수영이 천천히 일어나 재현 앞에 섰어요.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흙먼지로 얼룩져 있었어요. 선배님, 죄송합니다. 수영이 무릎을 꿇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럴 리가 없어. 재현이 중얼거렸어요. 잠시 후 재현이 수영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혼란과 절망이 가득했죠. 정말 죄송합니다. 모두 제 탓입니다. 제가 무리해서. 순간 재현의 얼굴이 붉어지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내가 무리해서 생긴 일이라고? 재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널 믿고 따르던 아이였는데 내가 우리 지은을. 재현의 분노가 절망으로 바뀌어 갔어요. 그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진급이 그렇게 중요했나? 부대원들의 목숨까지 맞바꿀 만큼? 재현이 붉어진 눈으로 수영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어요. 내가 그딴 식으로 그 자리까지는 갔겠지만 넌 지휘관으로도 인간으로도 자격 미달이다. 그 말이 수영의 가슴을 깊이 찔렀어요. 재현의 차가운 시선과 그의 말이 수영의 영혼까지 꿰뚫는 것 같았죠. 수영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어요. 30년간 추구해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설상가상으로 같은 시기에 수영의 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엄마의 부재 속에서 외로움을 달래려 밤늦게 나갔다가 변을 당한 것이었죠. 엄마가 미안해, 소희야. 엄마가 너무 미안해. 수영이 딸의 영정 앞에서 오열했어요. 지은뿐만 아니라 자신의 딸까지 잃게 된 수영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군에서는 책임을 물어 좌천되었고 언론에서는 무능한 지휘관으로 비난받았어요. 결국 수영은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를 결심했어요. 화려했던 군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깊은 산속 암자에서 해원 스님이 되어 속죄의 나날을 보내게 되었죠. 해원의 긴 고백이 끝나자 암자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어요. 민호는 평상에 앉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해원은 법당 앞에 서서 멀리 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아이는 날 믿었어요. 해원이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끝까지 날 믿고 따랐던 거예요.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해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해원을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이해의 빛이 어려 있었죠. 갑자기 민호의 머릿속에 15년 전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18세 소년 준호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민호가 벌떡 일어나며 해원을 바라봤어요. 나도
날 믿었던 애를 죽게 만들었지.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어요. 혜원이 놀라며 민호를 돌아봤어요. 준호라는 애였어. 18살이었지. 가출해서 갈 곳 없던 그 애를 내가 불러들였어. 민호가 주먹을 꽉 쥐며 계속 말했어요. 당시 내 아내와 아들이 있었는데 돈이 급해서 위험한 심부름을 시켰지.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경찰들이 추격해 왔는데도 그 애는 나를 배신하지 않았어. 마지막에 트럭에 치여서 병원에 누워 있을 때도 나를 보며 웃더라고. 형님, 저 잘했죠? 라고. 민호가 고개를 떨구며 주저앉았어요. 혜원이 민호에게 다가가 그의 앞에 앉았어요. 두 사람의 눈에는 똑같은 죄책감과 아픔이 담겨 있었어요. 그 애도 끝까지 나를 믿었어.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민호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말했어요. 그런데 난 그 뒤로도 뭘 바꾼 게 없었어. 그냥 덮어버렸어. 똑같은 일을 계속하면서 살았어. 준호한테 미안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 둘 다 똑같았네요. 혜원이 체념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호가 고개를 들어 혜원을 바라봤어요. 수영아, 너는 그래도 출가라도 했잖아. 참회라도 하고 있고. 아니에요. 저는 그냥 도망친 거예요. 혜원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진정한 참회가 아니라 그냥 숨어 있기만 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의 후회와 죄책감을 이해했어요. 30년 전 헤어질 때의 분노와 실망은 이제 공통된 아픔 앞에서 작아졌어요. 석양이 완전히 지고 암자의 어둠이 찾아왔어요. 혜원이 작은 등불을 켜자 마당에 따뜻한 빛이 번졌어요. 준호 이야기를 한 번도 그 누구에게 해본 적이 없었어. 민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조직 사람들한테는 그냥 일하다가 사고 난 거라고만 했지. 민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은이와 제 딸 이야기는 출가할 때 주지스님께만 했어요. 혜원이 대답했어요. 그 후로는 아무에게도. 민호가 혜원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왜 나한테는 말해줬어? 30년 만에 만난 나한테? 혜원이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모르겠어요. 당신이 물어볼 때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내가 같은 아픔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았던 건 아닐까?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혜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 눈에서 똑같은 죄책감을 봤어요. 30년 전에는 몰랐는데 우리가 젊었을 때는 서로의 아픔을 볼 줄 몰랐지. 민호가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어요. 벌레들의 울음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채웠어요. 수영아, 솔직히 말해줘. 민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나를 용서할 수 있어? 30년 전에 거짓말했던 걸? 혜원이 민호를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조직을 정리하고 싶어? 완전히.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30년 동안 잘못된 길을 걸어왔어. 이제 그만하고 싶어. 혜원의 눈에 흔들림이 지나갔어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조직을 나간다는 게 어려울 거야.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면. 민호가 혜원을 간절히 바라봤어요. 너와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혜원이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10년 동안 혼자서 끌어안고 살아온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정말로 모든 걸 버릴 수 있어요? 혜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너를 위해서라면. 아니, 우리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민호가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혜원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함께 해봐요. 민호의 얼굴에 30년 만에 진짜 미소가 떠올랐어요. 고마워, 수영아.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마주 잡았어요. 차가웠던 손이 점점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며칠 후 민호가 혼자 암자를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화려한 양복 대신 캐주얼한 옷을 입고 있었고 목걸이나 반지 같은 장신구도 모두 벗어놓은 상태였어요. 혜원은 텃밭에서 배추를 돌보고 있었어요. 민호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죠. 오셨군요. 많이 달라 보이네요. 혜원이 흙을 털어내며 일어났어요.
조직 사람들한테 내 생각을 전했어. 민호가 혜원 곁에 앉으며 말했어요. 어떤 반응이었어요? 혜원이 관심 있게 물었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했어. 다들 미쳤다고 하더라고. 민호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특히 준석은 아예 내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어. 배신자라고 부르더군. 혜원의 표정이 걱정스러워졌어요. 그럼 순순히 내보내주지 않을 것 같네요. 그래. 조직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그냥 놔둘 리 없지. 민호가 주먹을 꽉 쥐며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혜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맞서 싸우는 수밖에 없어. 민호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차라리 경찰을 부르는 건 어떨까요? 혜원이 제안했어요. 경찰을 부르면 두목인 내가 제일 문제가 되겠지. 민호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알고 있어. 우리가 다짐했던 것과 어긋나는 일이지. 민호가 혜원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이 일만 끝나면 다시는 폭력을 쓰지 않을 거야. 혜원이 민호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절대. 이들은 대화가 통하지 않아.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혜원이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그럼 함께해요. 하지만 꼭 필요한 만큼만 해요. 그리고 정말로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민호가 혜원의 손을 꽉 잡았어요. 고마워, 수영아. 혼자였다면 포기했을 거야. 우린 함께니까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혜원이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때 갑자기 암자 입구에서 차 소리가 들려왔어요. 민호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어졌어요. 벌써 온 것 같아. 민호가 혜원을 보호하듯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검은 세단 2대가 암자 앞에 멈춰섰어요. 차에서 내린 것은 준석과 그의 부하 5명이었어요. 형님, 설마 했는데 정말 여기 계시네요. 준석이 비웃듯 말하며 다가왔어요. 준석아, 여기까지 올 필요는 없었을 텐데. 민호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진짜로 조직을 버리는 이유가 고작 저 여자 때문이에요? 준석이 혜원을 가리키며 조롱했어요. 민호의 눈에 분노가 번뜩였어요. 준석아, 말은 가려서 해라. 아니, 저딴 년 때문에 조직을 버리는 게 누구보다. 준석아, 민호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조직은 내게 물려줄 테니까 그냥 돌아가라. 준석이 크게 웃었어요. 형님이 조직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데 그냥 나가신다고요? 개소리도 참. 준석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형님도 아시잖아요. 조직을 나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 민호와 혜원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처리해. 준석이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부하들이 차 트렁크에서 쇠막대와 쇠파이프를 꺼내 들었어요. 한 명은 칼까지 들고 있었죠.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어요. 첫 번째 부하가 쇠막대를 들고 민호에게 달려들었어요. 민호가 옆으로 피하며 부하의 옆구리에 주먹을 날렸죠. 두 번째 부하가 쇠파이프를 휘둘러 민호의 머리를 노렸어요. 민호가 팔로 막아냈지만 충격으로 팔이 저렸어요. 그 순간 혜원이 옆에서 두 번째 부하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그의 허벅지를 가격했어요. 부하가 쇠파이프를 놓치며 무릎을 꿇었죠. 하지만 세 번째 부하가 칼을 들고 혜원의 등 뒤로 다가왔어요. 뒤를 조심해. 민호가 소리치며 달려들었어요. 칼든 부하가 혜원을 향해 찔러려고 했어요. 혜원이 재빨리 몸을 돌려 간신히 피했지만 칼날이 그녀의 팔을 스쳤고 피가 흘러내렸어요. 민호가 뒤에서 칼든 부하의 오른손을 꺾으면서 왼팔로는 그의 목을 감쌌어요. 부하가 칼을 떨어뜨리며 발버둥 치다가 결국 기절했어요. 첫 번째 부하가 쇠막대를 주워들고 다시 일어났어요. 그는 분노에 차서 민호의 다리를 향해 쇠막대를 휘둘렀어요. 민호가 뛰어서 피했지만 착지하면서 균형을 잃었어요. 부하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쇠막대로 민호의 어깨를 쳤어요. 으윽! 민호가 고통스럽게 신음하며 한쪽 무릎을 땅에 댔어요.
부하가 다시 쇠막대를 들어올리는 순간 혜원이 옆에서 쇠막대를 잡은 그의 손을 발로 찼어요. 쇠막대가 부하의 손에서 멀리 날아갔죠. 민호가 일어나서 부하의 명치에 강한 주먹을 날렸어요. 부하가 숨을 못 쉬며 앞으로 구부러졌어요. 혜원이 연속으로 그의 목을 손날로 쳤어요. 부하가 쓰러졌어요. 이제 슬슬 끝내드릴게요. 준석이 여유롭게 웃으며 빼낸 칼을 들고 민호에게 달려들었어요. 두 사람이 칼을 사이에 두고 힘겨루기를 했어요. 준석이 무릎으로 민호의 옆구리를 쳤어요. 민호가 신음하며 손의 힘이 약해졌어요. 준석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민호를 밀쳤어요. 민호가 뒤로 넘어지며 땅에 굴렀죠. 준석이 칼을 들고 쓰러진 민호에게 달려들었어요. 그 순간 혜원이 떨어져 있던 쇠막대를 집어들고 준석의 뒤통수를 쳤어요. 준석이 비틀거리며 칼을 놓쳤어요. 민호가 재빨리 일어나서 준석의 명치에 주먹을 날렸어요. 준석이 숨을 못 쉬며 뒤로 밀려났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민호에게 달려들었어요. 두 사람이 주먹을 주고받으며 격렬하게 싸웠어요. 민호가 준석의 턱을 쳤고 준석도 민호의 턱을 쳤어요. 마침내 민호가 준석을 제압하고 그의 목을 눌렀어요. 준석아, 이제 그만하자. 민호가 쓰러진 준석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나도 너희를 찾거나 해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니 너도 더 이상 날 찾지 마라.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준석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린 후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제서야 민호는 준석의 목을 놔주고 일어났어요. 누워있던 부하들이 비틀거리며 조금씩 일어났고 그중 2명이 절뚝거리면서 준석을 부축했어요. 그렇게 준석과 부하들은 모두 차를 타고 암자를 떠났어요. 민호와 혜원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어요. 정말 끝났네요. 혜원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 이제 정말 끝났어. 민호가 혜원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약속했던 대로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야. 혜원이 민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1년 후 충청북도의 한적한 마을에 희망상담센터가 문을 열었어요. 민호와 혜원은 함께 과거의 실수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상담하고 돕는 일을 시작했어요. 민호는 화려한 정장과 금목걸이 대신 깔끔한 셔츠를 입고 있었고, 혜원은 승복 대신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머리도 조금 기르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이전보다 훨씬 편안하고 평화로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어요. 오늘은 어떤 사람들이 찾아올까? 민호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벌써 2분이 예약하셨어요. 혜원이 예약 명단을 보며 말했어요. 한 분은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신다고 하고 다른 분은 가족 문제로 상담을 받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혜원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두 사람은 상담실에 지은과 준호 그리고 혜원의 딸 사진이 있는 액자를 두고 매일 그들 앞에서 진정한 참회의 시간을 가졌어요. 지은아, 준호야, 소희야. 민호와 혜원이 나란히 액자 앞에 앉았어요. 우리 잘하고 있지? 민호가 준호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물었어요. 이제 정말 떳떳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 지은아, 소희야,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살아가려고 해. 혜원도 사진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저녁이 되면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마을을 걸었어요. 석양이 지고 마을에는 따뜻한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수영아, 행복해?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당신은 어때요? 혜원이 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나도 정말 행복해. 처음으로 잘 살고 있다는 느낌이야. 민호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치유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해진 거예요. 혜원이 민호의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고 멀리서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민호와 혜원은 그 소리를 들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30년 만에 찾은 진정한 사랑과 새로운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혜원과 민호의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후회되는 과거가 있고 때로는 그 무게에 짓눌려 살아가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아픔을 혼자만 안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참회는 단순히 숨어서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용기를 내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상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 무거운 짐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많은 실수를 했어도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분들과 함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지 알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